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전망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해외 IB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1.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해외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이젠 정말 발 한번 헛디디면 저성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겠는데 오늘도 저희들의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KDI가 새 경제 동향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진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탄핵 정국을 이미 과거에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좀 강도가 다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 교수님? 사실 문제가 발단된 게 비상계엄이거든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인데 사실 비상계엄에 대한 그 나쁜 추억은 5, 60대 이상이 그 비상계엄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여러 경험을 했죠. 저처에서 네. 우리가 그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전두환 정부 때 80년대 했지만 물론 그 후로 헌법이 바뀌어 갖고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비상계엄이 과거와 같이 의회를 해산하고 뭐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찻잔의 그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기 직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했거든요. 네. 내수도 안 좋고 특히 민간 소비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는 전년 동비 4%쯤 증가하는 게 그게 정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24년에 지금 얼마 정도로 예측이 되냐 하면 1%대예요. 1.0. 그리고 그 전에가 1.8. 그러니까 한 2023, 24, 2년 동안 1%대란 말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4%가 정상인데 네. 이게 반도 아닌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아주 확장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든 야든 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야 쪽에서는 봐라, 이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 막 이런 이제 공포감을 좀 조장을 하는 거고, 네. 또 여 쪽에서는 반대로 야당이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뭐 내란이니 많이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동을 하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가져온 이 정치적인 탄핵 정국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다. 이 점이 2004년도 탄핵이나 2016년도, 17년도 탄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그 탄핵 정국이 특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춥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된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KDI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심리적으로 더 위축돼 있다. 박시동 평론 이런 진단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지표는 뭐 우리가 다 여러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KDI가 강조했던 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3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와는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적한 것 같고요. 네. 소비자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 심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기업 심리 지수도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안 좋다. 그럼 결국에는 아까 앵커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소비자분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울고 싶은 지경, 굉장히 안 좋은 심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겪고 나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진 심리를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경기가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방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한 거고요. 이건 KDI만 이렇게 예상한 건 아니고 우리 경기를 진단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뭐랄까요? 정확한 진단은 사실 우리 정부가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동향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린북이죠. 여기에서도 지난 몇 개월간 이렇게 멘트를 했었어요. 내수, 회복, 조짐. 굉장히 좀 말이 참 어거지로 좀 만든 말이긴 합니다. 내수, 회복, 조짐. 그나마 희망적인 이런 멘트라도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경제 동향에서는 그 말이 없어졌어요. 네. 그나마 회복 조짐이라는 기대도 없이 여기에서도 역시 하방 위험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계엄 사태를 맞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경기에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여러 기관에서 공히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전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슈는 역시 단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또 공수처가 여러 자충수를 두면서 혼란을 일으켰고 공수처장이 사과도 했고 말이죠. 네. 이제 다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면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준비가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공수처가 나름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호처를 압박하는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얘기하지만 네. 한 트랙으로는 당신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를 하면은 당신들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냐. 그렇다면은 공무집행방해, 특히나 2명 이상이 가면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법이 가중됩니다. 처벌이.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나중에 본인들의 이런 어떤 그 이제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한쪽으로는 자극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뭐 형사기동대라든가 그다음에 기동타격대라든가 아주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한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동작전을 펼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해를 시키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오전 10시에 지금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이 아마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돼 겁니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공수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2주를 해줬는지 3주를 해줬는지 저도 그 밀행성 원칙 때문에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됐건 공수처는 이번에 명운을 걸고 하겠다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여기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양측 기관들이 무력을 가진 국가기관들끼리 많이 충돌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내전의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걸 피하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치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에서 내전이란 말도 나왔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아니라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네. 이건 노림수가 뭐라고? 이거는 보십니까?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진일보한 겁니다. 과거에는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 영장이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부한 영장이 어떻게 적법하냐. 이 논리로 맞서고 그다음에 이번 경호처라든가 이번에 1차 체포 집행 때 막았던 논리가 그거였는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 공수처가 그러면은 서부지원 말고 중앙지법에 청구해라. 원래 공수처법 3조에 그 기소할 때 관할권을 중앙지법으로 둔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사건의 소재지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다른 법원을 할 수도 있다는데 공수처는 원칙을 피해서 예외 조항으로 갔거든요. 이제 네.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다만 다시 중앙지법에 원칙적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일반 관련자 조사들이 거의 다 끝난 상태니까 우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네. 왜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냥 재판을 넘겨라. 기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부심서부터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왜 한남에서 버티냐는 지금 그 여론이 좀 많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은 빼대. 그렇지만 본인들이 공수처의 수사권은 인정하지만 다시 원칙적인 시간을 받아온다면 우리가 받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혹시 시간 벌기용이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 그 하부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그 뭐 이른바 백골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일자 김 의원 또 사과를 네. 했어요. 이 사태는 또 어떻게 봐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용산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집회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 저 우파 진영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왔다 하는데 아마 김민전 의원은 이렇게 젊은 MZ 세대들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왜 흰 헬멧을 쓰고 왔을까? 특히나 이제 백골단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과거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트라우마가 떠오르거든요. 우리 근현대사에서 백골단이 갖는 그 굉장한 그 사실상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진압을 하는 비밀 경찰 조직.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당 시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굉장히 정치 깡패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MZ 세대나 젊은층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흰 헬멧을 쓰고 와서 마치 백골단이라고 명명해서 차라리 뭐 자경단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뭐 조직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김민전 의원이 좀 오버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 혹시라도 모르는 뭐 이제 나중에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물리력으로 이어진다, 충돌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이 상당 부분 좀 오버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볼까? 이 부분이 되게 걱정입니다. 최근 해외 이 투자 기관들, 해외 IB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많이 낮췄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낮췄습니다. 1.3%까지. 이거 1%의 초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추가 조정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어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되죠. 근데 좀 우리 언론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2% 작년 성장률이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오진 나왔지만 않았죠. 한 네. 2.0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2.0이면요 성적으로 따지면 B 플러스 정도 되는 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로 떨어졌는데 이제 어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8, 1.9 근데 이제 1.3이 나오니까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공평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1.3도 이거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어떻게 금년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성장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JP 모건 체이스가 1.3으로 낮춘 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나중에 0%대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경제가 올해는 되게 나쁘지만 그 1.5% 정도만 유지되어도 저는 잘한 것이다. 선방한 거다. 선방한 건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여나 야가 극단적으로 현재 상황을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위기가 온다. 또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하면 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위기를 조장을 하면 네. 성장률은 저는 0%대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서 정치권이 좀 제발 경제 좀 생각하시고 1.5%라도 좀 성장하도록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이따 이제 추경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상황의 금년도의 경제 전망을 결정하는 80% 결정권은 정치권이 어떻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통합된 보이스를 내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1몇 퍼센트 이 숫자 자체에 너무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 자체를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저성장 국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왜 내렸나 봤더니 계엄 사태 여파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위기 신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좀 엄중하게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재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3이었어요. 1.34. 올해 지금 아직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 2.0 내지는 2.1입니다. 근데 각 해의 성장률은 전년도의 성장률을 분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2.0이라고 예를 들면 가정하면은요. 네. 재작년에 1.3을 분모로 했을 때 2.0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1.3 했을 때, 1.34 했을 때의 성장률이라는 거는 평소 한 8, 90점 맞던 학생이 한 4, 5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확 떨어진 해를 분모로 해서
2024년에는 V자 반등을 해야 평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낮은 분모를 감안하고도 2024년에 겨우 2점대를 마크했는데 2025년에 만약에 다시 1점대로 추락한다는 거는요. 사실상 3년 연속 거의 성장을 못한 연속적으로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일본식으로 말하면 장기 불황의 초입이 확실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특히 이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수치는 해외에서 보는 수치거든요. 글로벌 IB들이 낸 수치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세가 문제인데요. 당초에 가장 낮게 하단을 매겼던 기관은 CT인데 1.6을 매겼어요. 근데 CT가 1.6을 매겼을 때 다른 데는 2점대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근데 지금 한 달 새 이 계엄 사태를 반영한 최신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평균이 내려가 있고 네. 하단이 JP모건이 1.3까지 낮췄는데요. 여기 글로벌 IB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면 ING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낸 수치도 다 1.34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5 정도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 사회 저성장이 우려된다라는 아예 고착화된다라는 굉장히 위험 신호다라는 말씀드리고 딱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토론 프로에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56조 세수 결손이 났었어요.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 30조 세수 결손이 또 날 예정입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실은 파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도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올해 예산안에 네. 작년보다 세수가 약 30조 더 들어올 거로 현재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계산의 근거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 2.0 정도를 감안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8 정부가 예상한 대로 또는 지금 글로벌 IB에서 나오는 평균치 1.5 정도로 만약에 낮아졌다. 그러면 정부가 예상한 30조 이상의 세수 증가는 고사하고라도 작년 이하 수준으로 성적이 떨어지니까 올해도 불보듯 뻔하게 수십조 대의 세수 오차가 또 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파생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 신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자, 최근에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곽근 변호사는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네. 이게 주술도 받고 네. 원인과 결과도 따져봤는데 네. 선뜻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궤변이냐. 그 대통령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고 본회의 열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 특전 사령관이라든가 그 해당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변호인단이 이 얘기 막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될 때 이 전략으로 가겠다는 걸 저는 미리 예고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결정은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행위의 정도가 직을 파면할 정도인가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헌 위법적 소진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 릴레이와 그다음에 그 발목 잡기, 예산도 안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입법 폭출했고 그래서 내가 참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썼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내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해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해제 권한 내가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다분한 위헌 위법적 소진이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직을 파면할 정도인가를 지금 다투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궤변이냐 싶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 증인들의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난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헌재에서 다투겠다라는 일종의 예고편이고 변론 전략을 드러낸 것이고 이걸 외신 기자 앞에 얘기했다는 거는 내신 기자들은 좀 더 사정을 잘 알지만 외신 기자들은 이걸 들으면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임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해외에다 시그널을 준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변호인단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란을 일으켰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엄의 정당성을 이제 어필을 한 거죠. 이걸 해외 IB들의 기관들이 봤으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도 궁금해요. 그 나는 그 평화적 계엄이라는 자막에
좀 놀랐어요.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헌재의 탄핵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저도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네. 평화적 계엄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선한 개념이다. 전 이걸 가지고 네. 아마도 그 탄핵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걸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냐 하는 것은 문제인데 어쨌든 외신들은 우리만큼 한국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이 외신한테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준 컨셉트였을 것이다. 그런 느낌은 드네요. 네. 예,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하는 위기라고 봅니다만은 여기에 가중되는 경제적 위기의 큰 포인트는 사실은 대외 신인도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느냐, 또 12월 달에 왜 이렇게 외화 자금이 많이 나갔느냐를 보면 결국에 외신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외신에다가 대고 내란 운운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처럼 성립이 안 되는 개념 아닙니까? 평화적 계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내 언론이라든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메시지보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경제나 여기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은 어쩌면 더 크게 부작용이 나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가 질서 있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가, 이제 다시 한국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가가 늘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포인트인데 네. 거기에다가 대고 내신의 주력 세력인 대통령 쪽에서 나온 메시지가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계엄이 평화적이었다, 문제가 없었다, 일부 성공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사태가 장기화되겠구나, 또는 한쪽이 남은 이 법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입장을 보였구나라고 하니까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었고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반론을 싶습니다. 예. 30초만 하면 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다들 걱정한 게 환율이었거든요. 네. 1,500 무너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며칠을 보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환율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외국 자본이 아니에요. 국내 자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한국에다가 둘 거냐 아니면 외국에 투자할 거냐, 이 규모가 국제수지 통계상으로 외국인 자본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은 설사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도 그거를 들고 나가질 않아요. 한국에 예치를 하지 안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 세력들은 누구냐면 소위 국장에 있던 분들이 한국은 희망이 없어 하고 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론하는 건 뭐냐면 외신들이 한국 상태를 어떻게 보냐에 의해서 한국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는 90년대, 2000년대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국인들의 투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갖고 환율과 주가를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세력들은 오히려 국내 금융기관, 국내 투자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네. 유념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살짝만 좀 네, 조금만 더 말씀하십시오. 보태면 큰 틀에서 교수님 말씀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환율이 계엄 사태 전에는 1,402원이었는데요. 계엄 터지자마자 여객 시장에서 1,440원을 돌파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고공세를 만든 건 사실은 국내 시장이 불안하다는, 그래서 여기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경계심 때문에 환율이 소위 말하는 환율 발작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그러면 이 발작을 일으켰던 원인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요 최근에 왜 갑자기 내려갔느냐? 사실은 환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입니다. 어떤 날은 국민연금의 거래액이 어떤 날은요 시장에서 최대 60%까지 정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노출된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전술적 전략적 환해지를 통해서 약 750억 불 정도의 이론상 볼륨을 가지고 환 시장에 1,450원의 포지션을 가지고 개입한다라는 게 드러났고, 또 외환 당국과의
소위 말하는 달러 수합도 수합도, 예. 650억 됐었죠. 불까지 늦췄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통해서 최대 150조까지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38조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환율의 진정사가 그나마 조금씩 찾아 들어오는 거는 이런 어떤 정책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 물론 그 원인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러니까 내부의 시선이든 외신의 시선이든 그런 건 좀 변론을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정책 불안이 해소된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환 당국에 1,450선 밑으로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는 가시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신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네.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잡는 부분과 결국 우리가 원래 펀더멘털에서 결정되는 환율에 찾아가는 그 흐름, 양단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원인을 달리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계엄이 다 일으켰습니다. 계엄을 이게 아까 하나만 더 여쭤보죠. 초반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걸 기준선으로 잡고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 대통령의 헌법에 관한 그 권한 가운데 일종의 가장 비상 대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레벨이 바로 비상 계엄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내가 한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된 적법 절차를 통해서 했다. 근데 거기에서 선포권은 나에게 있고 해제 의결권은 국회에 있는데 나는 내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내가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국회 본회의를 못 열게 하고 사람을 끄집어내고 했던 얘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이거는 판단할 것일 수도 있다. 이게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비화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녹취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다툼이 이제 헌재에서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헌재는 이제 큰 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는 눈에 우리가 다 이미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 얼만큼 이것을 그 현장의 우발적 충돌로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얘기할 거예요. 위헌 위법적 행동의 소지가 있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직을 파면해서 국가가 얻는 이익이 더 크냐. 이 문제를 아마 논박을 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심리가 되는 대로 한번 지켜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호처의 불법행위 방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국정원직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최대행의 운신의 폭에도 제약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이게 우리 그 탄핵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최상목 대행까지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역풍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못하고 불법 행위 방치 등에 관한 혐의. 저는 이런 혐의는 처음 봐요. 물론 대대행도 처음이지만 대행의 대행도 처음이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걸로 저는 정치적인 결정은 다 했다고 봐요.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최대행을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게 최대행이 안정적인 어떤 그 펀더멘털 기조를 유지하게끔 하는 리더십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정치가 최대행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해서 지금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최대행이 개입해달라는 거잖아요. 최대행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요. 이해 당사자입니다. 네. 그런데 집권이 정지된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도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호 대상자가 또 경호 대상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도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고 사실은 부적절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메시지 내는 그거는 뭐 정당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최대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통해서 경호처의 뭐 무력을 좀 형용하든가 네. 아니면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는 좀 과도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권이 더 이상 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 요구를 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야 불문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이게 최대행이지만 원래 이제 경제수장이었으니까 아까 통합 메시지가 상당히 우리 경제에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최대행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면 또 이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그 대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한국 경제를 붙들어 매는 일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지금 정치권에서 최대행에 대해서 뭐 고발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100%인 정치적인 행위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말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뭘
상식적인 저는 몰아세웁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그치고 네. 최상목 그 대대행이 뭐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언급에서 여러 번 나타났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백적 가운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상목의 권한을 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위임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간섭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야권에서 좀 피해 줬으면 좋겠고 야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권에서도 최상목 대대행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일단 최상목 대대행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간에 어쨌든 경제를 위한 어떤 최고 책임을 다해주라 하는 그런 위임을 하는 것이 네. 한국 경제에 저는 보탬이 되는가 싶어서 좀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은 이제 다른 의견을 좀 내고 네. 싶은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사실 불확실한 상황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도 얘기가 다르고 뭐 야도 얘기가 다르다고 해볼게요. 네. 정치적으로 굉장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환율, 전쟁, 뭐 내수 대비, 올해 엄청난 게 떨어질 것 같은 성장률 등등등 해서 경제도 지금 사실은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양쪽 다 사실은 지금 정치나 경제가 다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정말 백척간도를 지나는 정도의 위기 상황인데 네. 최상목 대행에게 우리가 다 주문하는 게 뭐냐면 제발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국정 운영을 대행으로서 해달라는 게 공이 나가는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최상목 대행에게 사실은 그러면 민주당은 또 고발까지도 이어지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요. 정치권이 최상목 대행을 흔들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도 3명 임명하면 되는데 임의로 1명을 뺀다라든지 해서 논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적법한 집행과 또는 대통령 경호해야 되는 경호처 간에 어떤 식으로 보면 권한쟁의를 할까요? 양쪽 다 합법을 주장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 지금 정상적이었으면 총리실 안에 있는 조정실에서 이걸 해결해 줍니다만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어느 권한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대한 조정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때 사법부가 발급한 영장이 적법하니 적어도 영장에 대해서 부적법하게 방해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호처에 관해서 경찰 증언 인력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멘트를 냈다가 경찰이 거부당하는 등등등 해서 제가 볼 땐 이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제를 인질로 잡아서 정말로 인질극을 한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 부총리가 오히려 정치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두 분 말씀에도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현명하게 오히려 정치 문제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응. 그래서 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적법한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반문을 하죠. 그럼 네. 9명, 그 나머지 3명을 다 임명했었어야 하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요. 만약에 예, 3명을 다 임명했으면은 네. 사태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지금 3명 중에 2명을 골라 한 명은 그게 문제라면서요. 예,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그럼 근데 3명을 다 임명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나요? 적어도 그 문제는 없죠. 헌법재판관에 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3명을 네. 3명을 하지 마라. 네. 그 당신의 권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의견은 헌법학계라든지 여야든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하고 대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하고 헌법학계 교수님들도 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의견이 여차저차해서 맞다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임명을 해야 된다. 여기서 국회 추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한 그 심사의 권한이 없고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데 자기가 셋 중에 2명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도 몰라도 막 고를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정치의 경랑 속으로 본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평론가님 이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여야 한 쪽에서 한 사람 추천한 그 재판관들이 임명한 네.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균형을 맞췄다는 시각
또 있고 물론 3명을 다 임명 안 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면도 있고 이게 난제예요. 이게 뭘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여기서 분명한 건요.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는 이걸 안 해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대행인 최상목 대대행이 와서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했다는 거예요. 절충안을 내가지고 여당은 당신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당신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다. 대대행에. 그 야당은 무조건 3인 국회가 추천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도장 찍어라. 당신은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2명을 했잖아요. 한 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내가 받겠다. 근데 물론 그건 무망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8인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빠르게 전국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야든 야든 불만은 있었지만 더 이상 최대행에 요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심리가 진행되는 게 정부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전 최대행의 나름대로의 선택이 맞았다고 보고 그것이 국민 그 여론과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그런 민심의 안정적인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을 8인 재판관 임명을 끝으로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전 그래서 네. 최대형은 전 제가 보기에 60점, 70점짜리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 개인적인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야를 절충해서 2명 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래도 정치적 어떤 그 소용돌이의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는 잘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 저는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가할 수는 있는데요. 제 말씀은 이거예요. 법에 3명을 국회 추천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법을 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했으면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선의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여야의 절충을 통해서 정책 리스크를 낮춰야 되겠다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는 분야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 엔트로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쌓였다. 아니면 뭐 이번에 경호처 관련해서도 직무유기 내지는 뭐 방조한 걸로 또 고발이 당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사법 판단이거나 정치 영역이 이거 확실하거나 한 데에서는 안 개입해도 되는데 오히려 전국 운영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3명이 올라왔을 때 그걸 거부한 야당의 책임은 왜 지적을 안 하시냐는 거죠. 언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됐을 때 네, 2달간 3명이 공백 왔는데 상태로 그거 애시당초 그 3명이 공석이 되게 만들었던 상황은 왜 언급을 안 하시냐는 거죠. 일단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는 그 논란은 아무런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거예요. 대대행위이기 때문에 최대치의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택을 했다.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입지적 그다음에 상황적 논리와 맞닿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그 평론가님 커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불만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터닝 변곡점이 돼가지고 가라앉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인 체제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헌재 심리가 독자성을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요즘 헌재가 뉴스메이커가 된 게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다. 더 이상 최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합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본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겠죠. 지금 상황이 다중 채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소비가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정상적으로 그 경제가 굴러갈 때 전년 동기 4% 증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1%대로 추락했어요. 이거는 경험하고도 상관없이 나빴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저는 이 부분은 전 최상목 그 부총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생기와 경쟁력을 잃어간 추세가 지금 거의 한 10년 지속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지원금 나오고 줬잖아요. 네. 25만 원씩. 그 전부 땜질식이라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만 놔둬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제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도 못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못했고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대책도 보면은 겉으로 39조 그래요. 와, 엄청난 돈을 푸는 것 같지만 39조가 전부 은행 대출이에요. 그것도 정책금융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라는 수치 장난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이 생존 경쟁력을 잃은 지는 진짜 오래됐다. 그 원인은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정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좀 장기 대책,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번에도 나온 것도 그러고 지난번에 나온 것도 그러고 전 39조라고 그래서 와 엄청나게 그 이재명의 재난지원금인가 그거에 거의 2배잖아요. 네. 그게 13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푼다고 했는데 다 들여다 보니까 계획에 있던 거 그리고 전부 대출. 지금 소상공인들은요 대출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상목 부총리가 모르는 건지 알면서 외면하는 건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안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상반기에 재정 집행 역대 최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65% 이상 이야기도 했고 지금 추경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걸로 모아지고 있는데 추경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까지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정부가 올해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할 때 첫 번째 키워드를 꼽은 게 민생 회복이에요. 내수 회복. 네. 아주 테크니컬하게 뭐 정치 얘기 안 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을 지금 일단은 내고 있어요. 아주 실무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정부 대책의 요지를 딱 뽑아보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한다. 특히 이제 민생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60, 70%는 1분기에 또 집중한다. 등등등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일단은 상반기와 1분기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면은 내수를 살리거나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24년도에 이미 봤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상반기 75%를 집행해서 조기 집행을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2024년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1분기 성장률이 깜짝 성장률 1.3이 나왔어요. 근데 2분기 0.1로 떨어지고요. 그렇죠. 3분기 결국 0.4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내수 위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중후반기 넘어갈 때 또 다른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가 이어지거나 또는 이런 민생 대책이 계속 추동력을 받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네. 어쩔 수 없이 1, 2분기 지나가고 나면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뭐 이제 예산 통과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네. 지금 얼마를 추경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있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민생에 집중한다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다만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 바로바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이제 2분기 또는 뭐 적어도 늦어도 연 중반에서는 추경이 가능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간 내내 내수 살리기 위한 특별한 어떤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추경 규모는 지금 20조 원 내외 정도로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20조 원이 무슨 근거냐고 제가 오늘 들여다봤거든요. 네. 진짜 전혀 근거 없는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0.5%포인트 떨어지니 0.5%를 대충 계산해 보면 20조 정도 된다. 네. 근데 이것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난 이런 태도, 이런 그 식의 그 추경 접근을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추경을 이야기한 지가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금 뭐 몇 달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피해가 얼마가 났으니 이 규모를 우리가 정부가 대주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제가 프로젝트를 주면 한 2주면 제가 그 돈을 계산해 내겠어요. 그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에 0.5%포인트 떨어지니 대충 계산하면 20조다. 저는 이런 식의 추경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추경을 하되 그 하는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드니 이걸 하자. 저는 이렇게 나오면 여당 쪽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네. 추경을 이야기하는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렸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떨어뜨린 JP모건, 그 이후로 계엄 탄핵 충격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지목했고요.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충격과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내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